안녕하십니까. 관절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진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첫 영상을 촬영하는 자리라 약간 긴장되는데요. 진료실 밖 일상생활에서도 유익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저 이진호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삼성의료원 강북삼성병원에서 정형외과 트레이닝을 받은 후에 내원정형외과, 견주관절 및 스포츠 전문으로 세부 전공을 진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KBO 프로야구팀 팀닥터와 KLPGA 골프 팀닥터를 했던 경력으로 증명된 만큼 그 외 여러 병원에서 진료과장을 역임하고 현재 연세하나병원에서 관절센터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관절센터에서도 특히 어깨와 팔꿈치, 수부 질환을 중점적으로 보는데요. 진료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팔꿈치가 아파요, 아니면 손목을 뒤로 젖힐 때 시큰거려요 같은 통증을 얘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팔꿈치 통증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를 굽혔을 때 튀어나오는 뼈를 상과라고 합니다. 외상과와 내상과로 이루어지는데 이 부위는 손목과 연결된 힘줄들이 시작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손목이나 손가락을 굽혀주거나 쥐어짜는 동작들을 하는 것이 이러한 상과에 부착되게 됩니다. 팔꿈치 바깥쪽에서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흔히 테니스 엘보, 외측 상과염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팔꿈치 안쪽에서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골프 엘보, 내측 상과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팔꿈치에만 국한되는 통증이 아니라 손목까지 연결된 힘줄을 따라서 손목을 젖히거나 굽힐 때 통증이 발생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실 팔꿈치는 어깨나 손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높지 않고 통증이 나타나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팔꿈치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부위이기 때문에 한번 손상이 생기면 온전한 치유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만약 이 부위로 통증이 반복된다면 혹시 엘보라고 통칭하는 외측 상과염이나 내측 상과염이 아닌지 의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질환 명칭에 골프나 테니스 이런 특징적인 운동 이름이 들어가다 보니 저는 왜 테니스나 골프도 안 치는데 왜 아프죠?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라켓을 휘두르거나 아니면 골프 스윙 동작 같은 여러 동작에서 팔꿈치에 많은 힘이 가해져서 해당 운동선수의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지만, 사실 이러한 질환은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인 움직임이 잦을 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리스타가 반복적으로 에스프레소 기계를 조작하거나 아니면 직장인들이 장시간 마우스나 키보드를 사용하게 되면서 한쪽 방향으로 움직일 때 발병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 이제 막 운동을 시작한 초보자라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테니스 동작 중에 로우 발리 하는 동작, 원핸드로 백핸드로 하는 이 동작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 동작에서 팔꿈치를 이 피는 힘줄들이 붙는 외측 상과의 힘줄에 강한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미세한 손상을 누적될 가능성이 큽니다. 골프 엘보는 그와 반대로 오른쪽 손으로 이제 스윙을 하는 동작에서 이렇게 내측으로 오는 동작에서 손목을 굽히고 안쪽으로 돌리는 이 힘줄들이 붙는 내측 상과에서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됩니다. 앞서 팔꿈치뼈에 부착된 힘줄은 손목까지 연결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치료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정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더라도 팔꿈치부터 손목까지 전체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손상 부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염증만 치료한다면 팔꿈치를 무리해서 사용할 때 더 많은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영상 검사와 임상 증상을 바탕으로 다양한 보존적 치료들을 진행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보존적 치료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그리고 주사 치료 등을 얘기합니다.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 모두 생활 습관이나 잘못된 자세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 턱을 괴거나 무거운 물건을 한쪽 팔로 드는 동작, 크고 작은 습관들이 누적돼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급적 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틈틈이 팔꿈치와 손목의 스트레칭을 생활화한다면 부상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상과염 질환이 어떤 질환이고 또 어떤 상황에서 통증이 생기는지를 설명드렸는데, 초기에 적절히 관리하면 통증을 줄이고 손상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질환인 만큼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시길 권장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골프 엘보와 테니스 엘보의 원인과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질환과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고 통증 없이 일상생활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과염은 미세 손상과 염증이 주 원인인 만큼 보존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렇다 보니 비교적 간단한 주사 치료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 스테로이드나 프롤로 주사 중에 어떤 게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묻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효과적인 치료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좋은 치료입니다. 다만 스테로이드 치료는 염증과 급성 통증을 빠르게 완화하는 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프롤로 치료는 인위적으로 염증 반응을 유도해서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는 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각 치료가 가진 기전이 다르다 보니 환자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상대적으로 저는 프롤로 치료를 더 많이 시행할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체외 충격파하면은 진짜 아프다. 그래도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이 원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많습니다. 체외 충격파는 아프다는 말이 정말 많습니다. 치료 자체가 손상된 부위에 충격파를 가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통증이 생기게 되는 부분인데 충격파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조직 재생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보다 더 근본적인 통증 완화와 예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치료 후에 염증 완화나 통증 감소 효과가 탁월한 만큼 의료진과 상의한 후에 치료 횟수와 기간을 조절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 세 번째 질문으로 통증이 계속되면 수술을 꼭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보존적 치료, 저희는 주로 6개월 이상의 보존적 치료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통증이 지속되게 되면은 수술도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은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손상된 힘줄이나 조직을 제거하기도 하고 아예 절개를 통해서 손상된 힘줄이나 조직을 더 자세히 보고 제거 후에 다시 봉합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수술 방법은 환자 상태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의료진의 진단을 통해 만약에 수술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결정 후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치료들로 팔꿈치 통증을 치료해야 하는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여러 동작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이 질병이 이완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무거운 물건을 잡거나 들어올릴 때 혹은 가볍게 문고리를 돌리거나 병뚜껑을 쥐거나 돌릴 때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 어떤 환자분들은 가볍게 핸드폰을 들거나 자는 동안에도 통증으로 일어나서 깨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미세 손상과 염증이 이미 발생했다면 늦어도 2달 이내에 치료하여서 기능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혹 어느 정도 통증이 완화되면 환자분들이 저한테 주로 묻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나 테니스 같은 경우 힘줄에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질병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힘줄을 운동 전에 충분히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너무 과하지 않게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 운동입니다. 이 손목에서 가해지는 충격이 팔꿈치에 가해지기 때문에 질병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따라서 이 손목, 전완근의 힘줄을 충분히 스트레칭을 해서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운동할 때 어떤 스트레칭을 하냐? 팔꿈치를 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목을 아래로 5초 힘을 줘서 스트레칭을 하고 위로 5초 쭉 힘을 가해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스트레칭은 길고 천천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길을 가거나 버스를 기다리거나 할 때 그냥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하루에 200번, 400번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면은 손목 그리고 전완근에 충분한 이완이 돼서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골프 엘보나 테니스 엘보의 증상이 이미 발생하셨다면 이제 관절 부위에 염증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휴식과 더불어서 아까 제가 운동 전에 해야 된다는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셔서 근육의 긴장도를 낮춰주는 것이 또 중요하니까 휴식과 스트레칭 잊지 말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습관과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무거운 가방을 팔꿈치에 거는 동작 같은 것들은 관절 부위에 많은 스트레스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직업적으로 팔꿈치를 더 많이 사용한다면 발병률은 더욱 높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충분히 관리와 예방이 가능한 질환인 만큼 오늘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건강한 팔꿈치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어깨 통증으로 진료실을 찾는 환자분들을 보면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50대 이상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오십견, 회전근개 파열 같은 퇴행성 질환들이 젊은 분들에게도 상당수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어깨 통증은 연령뿐만 아니라 직업이나 생활 습관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깨는 다른 관절과는 조금 다른 구조를 보입니다. 보통 우리 몸은 뼈 위에 근육이 붙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깨는 뼈와 뼈 사이의 공간으로 관절을 둘러싼 회전근개라는 힘줄이 지나갑니다. 또한 고관절이나 무릎, 발목 같은 경우에는 체중을 지탱하는 듯한 형태로 관절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깨는 이 팔의 무게를 관절이 지탱해주는 듯한 형태의 관절이기 때문에 다른 관절과는 조금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이런 해부학적 구조가 평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여러 원인들에 의해서 이 뼈와 뼈 사이의 공간이 좁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깨뼈를 덮고 있는 견봉과 회전근개의 가장 위쪽 부위인 극상근이 반복적으로 부딪혀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어깨 충돌 증후군이 발생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회전근개가 위쪽 견봉뼈와 마찰되기 때문에 팔을 위로 돌리는 동작에서 통증이 발생하고 누군가 팔을 붙잡고 있는 듯한 묵직하고 뻐근한 불편감이 느껴집니다. 선반 위에서 물건을 꺼내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힘이 빠지는 듯한 근력 약화도 동반되는데요. 전체적으로 팔이 아프고 불편하긴 해도 움직임은 모두 가능하다 보니까 단순 근육통이나 노화 현상 중 하나로 오인해서 진단이 늦어질 때가 많습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은 이 질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어깨나 팔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 예를 들면 요리사나 팔을 들고 작업을 하는 미용사, 택배 일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50대 이상의 중년에 해당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통증 양상을 유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거북목 증후군이나 양쪽 어깨가 몸 안쪽으로 굽어진 라운드 숄더가 있는 분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어깨는 반듯하게 펴졌을 때 어깨에 있는 이 견갑골의 움직임에 의해서 어깨 뼈와 그 아래쪽에 있는 힘줄이 지나가는 터널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어깨가 몸 안쪽으로 말리게 되면은 이 견갑골의 움직임이 변형되면서 힘줄이 지나가는 터널이 좁아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팔을 머리 위로 올리거나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많이 한다면 상완골두가 회전하면서 힘줄과 뼈의 충돌 가능성을 높여서 충돌 증후군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거북목 증후군이 있다면 목이 앞쪽으로 빠지면서 어깨도 자연스럽게 굽어지기 때문에 연관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문제는 현대인의 80% 이상은 이미 거북목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다는 점인데 만약 오른쪽 손으로 왼쪽 어깨를 잡고 왼쪽 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90도 각도로 들어 올렸을 때 어깨 통증이 있다면 충돌 증후군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어깨 회전근개의 퇴행성 질환을 진단받는 이유는 작은 변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힘줄이 뼈와 부딪히는 상태를 장기간 방치하면 당장의 파열은 아니더라도 힘줄 손상을 유발하게 되고 손상된 힘줄은 계속해서 약해지기 때문에 작은 충격이나 반복적인 사용에 의해서 염증과 파열을 일으키며 퇴행을 가속화하게 됩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을 진단받으신 분들은 먼저 보존적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존적 치료는 운동치료와 자세교정, 그리고 일상생활에 어깨에 자극을 주는 여러 활동을 줄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그리고 주사치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어깨 사용이나 외부 충격이 아니더라도 관절 변형이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 이 점을 꼭 유념하시어 이전에는 없던 어깨 통증이나 불편함이 발생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장시간 근무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어깨 좀 펴라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걷다가 우연히 내 모습을 옆에서 보면은 뭔가 구부정하기도 하고 한 번씩 너무 굽어진다 싶어서 흐트러진 자세를 반듯하게 펴기도 할 텐데요. 하나라도 해당되는 분이라면 오늘 영상을 꼭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어깨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뼈와 힘줄이 마찰되는 원인 중 하나를 라운드 숄더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라운드 숄더가 대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옆에서 봐도 위에서 봐도 일직선을 유지하는 정상적인 어깨 형태가 아니고 몸 안쪽으로 둥글게 반원 형태로 말린 상태를 라운드 숄더라고 합니다. 어깨 모양의 변형인데 어깨 문제로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궁금증도 있으실 텐데, 물론 어깨 문제로 인해서 변형이 될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거북목 증후군이 있다면 목이 앞쪽으로 빠지면서 어깨도 자연스럽게 굽어져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전을 오래 하거나 컴퓨터 키보드를 오래 사용하는 분들, 그리고 네일 아트처럼 정교한 움직임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떠올렸을 때 대부분 어깨가 반듯하게 펴지기보다는 굽어진 자세가 떠오르게 되죠. 제 주변에 친구들이나 환자들로 오는 치과 의사, 그리고 정교한 수술을 하는 이 의사들, 이런 친구들도 라운드 숄더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라운드 숄더가 문제가 되는 게 어깨가 몸 안쪽으로 말림으로써 충돌 증후군이나 회전근개 파열 같은 질환을 더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비단 어깨 문제가 아니고 허리의 곡선도 변형돼서 요통이나 디스크 발생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만약에 거북목이 있다면 앞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듯한 자세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머리의 무게를 어깨와 목에서 지탱하는 것이 힘들게 되고, 목뿐만 아니고 요추 그리고 골반까지 같이 앞으로 쏠림으로써, 쉽게 말씀드리면 신체 전반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평소 어깨를 반듯하게 펴려고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혹시 나도 어깨가 말렸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진단이 있습니다. 우선 똑바로 선 상태에서 옆모습을 봤을 때 어깨가 일자로 펴지지 않거나 벽에 기댔을 때 목과 어깨가 붙지 않고 1분 동안 유지하기 어렵다면 거북목 증후군이나 라운드 숄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편안하게 선 상태에서 뒷모습을 봤을 때 손날이 아닌 손바닥이 보이거나 똑바로 누워 자는 것보다 만세 자세로 팔을 올려 자는 것이 편하다면 어깨가 말린 상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라운드 숄더만으로 특별한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치료를 요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방치할 경우 특정 질환의 원인이 되는 만큼 생활습관 개선과 어깨를 반듯하게 펴주는 스트레칭을 꾸준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깨는 가동 범위가 넓은 만큼 이 가동 범위를 모두 써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근육의 유연성을 살리고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가볍게 앞뒤로 어깨를 돌리거나 기지개를 펴듯 쭉 위로 당겨주는 동작, 그리고 저는 앉은 키를 재는 자세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평소에 바른 자세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턱을 당기고 가슴을 펴면서 날개뼈, 견갑골을 양쪽으로 모아주는 동작, 이런 동작을 함으로써 거북목과 라운드 숄더를 교정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간단한 동작이지만 무리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한다면 추가적인 변형을 방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깨는 여러 생활 습관과 자세, 직업적 특성 등에 의해서 변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체형 불균형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스스로 점검하여서 신체적 변화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세하나병원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